예, 조영찬의 집중 분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글로벌 시장을 집중 분석하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도 이제 기업 실적 시즌인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지난 6월에 이제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았고요.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긴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서는 하반기에도 계속 리스크온 현상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G7의 정책 금리가 계속 그 빠른 속도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합계가 26.9%까지 올랐는데요. 다행스럽게 이런 상승 속에서도 CPI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요. 또 이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에 현재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음이 들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현재는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게 이제 기업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2020년 1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기업 실적이 상회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S&P 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는 25배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실적을 예고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알파벳, 컴캐스트,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정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2분기에도 계속 실적들이 좋아진다는 점에 미국 증시도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S&P 500의 예상 EPS 증가율표 한번 보여주세요. 실적 얘기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EPS 증가율은 마이너스 8.7%인데 미국 기업은 또 실적 발표하면 생각보다 계속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주에 대한 우려도 있고 걱정 좀 있지만 리스크 온,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 네, 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붉은 선으로 보이는 제일 마지막 선에 EPS 증가율은 분명하게 마이너스로 보이지만 네. 다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분기에는 기업 실적들이 호전이 된다는 측면에서 네. 2020년 2분기에 일어났던 기업 실적 호전 그런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오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견조한데요. 경제도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긴축하려고 하는 건데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을 보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금리 찔끔 내린 것 말고는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카드를 못 내놓는 걸까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0만 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현재는 임금 체불로 인해서 매일같이 200건 이상의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경기가 하락하는 최악의 국면에 직면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최고 지도부하고 민간 기업의 리더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모여서 한 6차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 쪽에서는 아무래도 보이는 손이 작동하는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중국의 그 만성적인 질환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인민경제론 그리고 공동부유와 관련된 계획경제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7월 중에 있는 최고 지도부들이 모이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계획보다는 좀 찔끔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책 옵션으로 현재 거론되는 것은 종합 부동산 대책 그리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허용 그리고 젊은 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요법이라든지 약물 치료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링거만 놓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도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었는데요. 사면임 이제 앞두고 나서도 막 주도했는데 이제 지금 사면임이 확정돼서 그렇습니까? 별로 이제 시 주석의 발언이나 뭐 영향력은 잘 안 보이네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14억 인구를 혼자 다스리는 독재자가 됐는데요. 네. 독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거로 인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인다든지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치안이나 안보에 강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그 반란 사태가 일어난 6월 24일 이후부터 시진핑의 이런 그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7월 초에 열렸던 상하이 협력 기구에서도 주변국들과 함께 해양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연대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 동부 정구를 찾아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 계획을 심화시키라는 좀 오히려 경제 문제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쓰는 배런급 전술을 중국도 쓰게 되는데요. 뭐 군비 경쟁을 한다든지 수출 규제를 강화시키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으로부터 그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벼랑끝 전술을 잘 쓰면은 유리하지만 상대에게 간파당하면 역공을 받기가 쉬운데요. 북한 뿐만 아니라 소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역경을 받으면서 경제가 상당히 악화됐듯이 중국도 현재 미국에 간파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는 당분간 악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중국이 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말려야 되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쓰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이 갈림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하겠다는 얘기 나왔을 때는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에 좀 기싸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 안 됐습니다. 이런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은 계속 확전 상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고요. 또 국제 협상에 취약한 상황이고 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계속 강경 분위기를 좀 끌고 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그 수출 규제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의 무역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광물이라든지 히토류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광물을 사용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광물과 관련된 광산이 지금 생산을 좀 멈춘 광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중국이 전 세계 그 점유율이 90%에 달했지만 지금은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갈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세계 생산의 94%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세계가 공급망 다변화를 속도 있게 추진한다면 중국의 이런 광물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망 개편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서요. 이런 중국의 소재 그 위협, 광물 전쟁이란까지 표현을 쓰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 중국 의존도를 70 이하로 지금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대체 물질 개발에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연구 자석을 대체하는 부분들 그리고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반도체 가스에 투입되는 걸 석탄 가스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규제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의 그 다변화 정책도 빨라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슈앤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슈앤뷰는 여기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